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낡은 시외버스 한 대가 덜컹거리며 산골 마을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보따리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내렸죠. 최옥분, 72살.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해온 흔적으로 거칠었고 등은 세월의 무게로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여기서 부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옥분이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걸어서 1시간은 좋게 걸릴 겁니다. 이 날씨에 택시 타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보따리를 다시 등에 짊어지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집을 나와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6시간이 걸렸어요. 허리는 뻐근하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손자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의 피곤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들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그곳에서 복무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옥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죠. 우리 민준이가 그런 힘든 곳에서 잘 견디고 있을까? 밤마다 손자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5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찾아온 겁니다. 보따리 안에는 손수 만든 김치와 밑반찬, 그리고 손자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약과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새벽까지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눈길을 걷는 동안 옥분의 머릿속에는 손자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자신이 키운 민준이 손주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새벽 청소일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했죠.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튼 적도 많았지만 민준이가 웃는 얼굴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면서도 대견했어요. 1시간을 걸어 도착한 부대 정문.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 그리고 총을 든 헌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육중한 철문 옆에는 707 특임단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죠. 옥부는 숨을 고르고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곧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실례합니다. 면회 좀 하러 왔는데요. 헌병 한 명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병사였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면회증 있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오게 돼서요. 손자가 여기 있거든요. 이민준 병장이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헌병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오늘은 면회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멀리서 왔는데요.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제발 좀 규정입니다. 안 됩니다. 헌병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갑기만 했죠.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새벽부터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그때 옆에서 담배를 물고 있던 김중사라는 이름표를 단 부사관이 비웃듯 말했죠. 에휴, 또 구걸하러 온 거 아냐? 저번에도 이런 노인 있었잖아.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부대 들어와서 밥 얻어먹고 가는 노인네들 많다니까요. 우리가 뭐 무료 급식소예요? 하여간 요새 노인네들은. 김중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손자 본다고 들어와서 식당에서 밥축 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자도 없는 거짓말쟁이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병사 몇 명이 낄낄대며 웃었어요. 어떤 병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옥분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죠.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입에서 흰 김이 가늘게 새어나왔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저는 정말 손자를 보러 온 겁니다. 이민준 병장, 분명히 여기 있어요. 네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머니, 여기 707 특임단이에요. 최정예 부대란 말이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치는데 할머니가 그냥 오셔서 면회하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헌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령님, 정문에 노인 한 분이 손자 면회 원하십니다만 무전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추운 날 그런 핑계로 오는 사람들 많잖아. 내쫓아. 하지만 손자 이름을 정확히 아시던데요. 그럼 손자가 직접 면회 신청하게 해.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김중사가 다시 낄낄거렸습니다. 707 손자? 그럴 리가 있나? 여기 있는 애들은 최소 장군 손주쯤은 돼야지. 할머니, 거짓말도 좀 그럴싸하게 하시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옥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죠.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나라의 군대란 말인가. 눈발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옥분의 코트는 이미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죠. 옥분의 손가락이 떨리는 휴대전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고 케이스는 오래되어 닳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김중사가 비웃었죠. 뭐예요? 진짜 장군한테 전화하시게요? 하, 이거 완전 코미디네. 병사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댔습니다. 할머니, 연극 그만하시고 그냥 가세요. 추운데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헌병 한 명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옥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벨소리가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어머니,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죠. 도윤아, 미안하다. 바쁜데 전화해서. 무슨 일이세요? 어디세요? 707 특임단 정문인데 민준이 얼굴 좀 보려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하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어머니를 막았습니까? 아니다, 괜찮아. 규정이라는데 뭐. 그냥 돌아갈게. 어머니, 거기 계세요.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김중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뭐예요? 진짜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설마 진짜 장군? 내 아들이야. 육군 참모차장 장도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김중사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죠. 뭐라고요? 장도윤. 육군 참모차장. 쓰리스타. 내 아들이지.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자랑도 섞이지 않은 그저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어요. 헌병 한 명이 황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그 노인분이 장도윤 참모차장 어머니라고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라고?
장도윤 대장 어머니, 그럴 리가 확인해봐.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해. 김중사가 다급히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죠. 저 할머니 아니 사모님, 혹시 신분증 같은 거라도. 옥분은 묵묵히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최옥분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김중사의 손이 떨렸죠. 이게 진짜.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둥둥둥둥.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봤죠. 눈보라를 뚫고 시커먼 군용 헬기 한 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헬기? 오늘 비행 계획 없는데? 무슨 훈련인가?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헬기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문 앞 공터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죠. 눈보라가 프로펠러 바람에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병사들은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김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어깨에는 별이 3개 빛나고 있었죠. 장도윤 대장. 키는 180cm가 넘었고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발걸음은 무거웠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차렷. 누군가 외쳤고 정문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장도윤은 그들을 스쳐 지나 곧장 어머니에게로 걸어갔죠. 눈보라 속에서 그의 발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김중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장도윤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바쁜데 이렇게까지 제 부하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장도윤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병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죠. 누가 내 어머니를 모욕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눈보라만이 휘몰아칠 뿐이었죠. 장도윤의 시선이 김중사에게 멈췄습니다. 중사, 앞으로 나오라. 김중사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대장님, 구걸하러 왔다고 했나? 김중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했죠. 무료 급식소라고 했나? 그게 제가 변명하지 마라. 장도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대령 박태식이 황급히 정문으로 뛰어나왔어요. 대장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경례를 붙였죠. 장도윤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몰라 배웠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그게 아니라 요즘 신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분 사칭이면 노인을 대할 때 군인의 예의를 잊어도 되나? 박태식 대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40대 중반의 베테랑 군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병처럼 작아 보였어요. 장도윤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아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이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 광경은 그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눈발이 그들 사이로 조용히 내렸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 군인은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께는 더욱 그래야 하죠.
장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식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대령, 지금 당장 부대 전체 집합을 걸어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식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죠. 전 부대원 즉시 정문 앞 광장 집합. 반복한다. 전 부대원 즉시 정문 앞 광장 집합. 긴급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 안에서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707 특임단 전 대원 300여 명이 정문 앞에 도열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대형이었죠.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긴급 집합을 당한 거니까요. 장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말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죠. 방금 내 어머니께서 이 부대 정문에서 모욕을 당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구걸하러 왔다는 말을 들으셨다. 무료 급식소로 착각했냐는 말을 들으셨다. 장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리고 면회도 거부당하셨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죠. 특히 정문 근무를 섰던 병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내 어머니께서 누구신지 아는가? 장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옥분, 72세. 현재는 평범한 노인이시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이분은 군의관이셨다.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베트남전 당시 야전병원에서 복무하셨다. 당시 20대 젊은 의사였던 어머니는 하루에 18시간씩 수술실에 계셨다. 장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총알이 박힌 부상병들,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들, 포탄 파편에 찢긴 젊은이들을 어머니께서 살리셨다. 옥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장도윤은 부대원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구한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공식 기록만 123명이다. 비공식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눈발이 그들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렸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부대 창설자, 고 김정수 준장이시다. 박태식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 김정수 준장님을? 그렇다. 1973년 구정 대공세 때였다. 김정수 당시 소위는 가슴에 총을 맞고 야전병원에 실려왔다. 장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은 모두 포기했다.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6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하셨다. 손이 떨려도 눈이 침침해도 포격 소리에 수술실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장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죠. 그렇게 살려낸 사람이 바로 이 부대를 만든 분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입니까? 김정수 준장님을? 우리 부대 창설자를?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박태식 대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장도윤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병원에서 15년을 더 복무하셨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학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되셨다. 옥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했지.
그래서 어머니는 소령으로 전역하셨다. 장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2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하고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셨다. 훈장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 병사들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몇몇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리고 오늘 그런 어머니께서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6시간을 달려오셨다. 장도윤이 김중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러 왔다는 소리를 들으셨다. 김중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중사, 앞으로 나와라. 장도윤이 명령했습니다. 김중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무릎 꿇어라. 예, 김중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이 닿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사죄하라. 장도윤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김중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옥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세요. 사모님, 사람은 몰라서 실수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뉘우칠 줄 아는 거예요. 옥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중사를 일으켜 세운 옥부는 부대원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죠. 다만 슬플 뿐입니다.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군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게 슬플 뿐이에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옥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군인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군인이에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장도윤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대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어머니 말씀을 명심하라.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게 아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다.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죠. 박태식 대령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군인으로서 30년을 복무했지만 오늘만큼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령님,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아닙니다. 박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제 부하들에게도 잘못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실격입니다. 장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 자네는 좋은 군인이네. 다만 오늘 잠시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야. 대장님,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지. 장도윤의 말에 박태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대원들 사이에서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등병 계급장을 단 젊은 병사였죠. 사모님, 질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말해보세요. 사모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살리실 수 있으셨나요?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옥분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매일 밤 포격 소리에 잠을 깼고 아침마다 부상병들이 실려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병사들 눈을 보면 무서움 따위는 잊혀졌지. 병사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수술대에 누운 병사들은 대부분 20도 안 된 어린 청년들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수술 직전에 엄마를 불렀고 어떤 아이는
아직 죽기 싫다고 울었죠.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포기하면 그 아이들도 포기하게 될 테니까. 한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살리지 못한 병사도 있으셨습니까? 옥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물론이죠. 의사라고 해서 모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1974년 봄이었죠. 19살 병사가 실려왔는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장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다. 이 아이들이 알아야 해. 옥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었죠. 그 아이는 복부에 총을 맞았는데 너무 늦게 실려왔어요.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죠. 6시간 동안 수술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저 고향 가도 되죠?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럼 곧 갈 수 있어라고 대답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병사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그 아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어머니께 보내려던 편지였죠. 엄마, 나 곧 집에 갈게요.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옥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도윤이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를 탓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렸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태식 대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사모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부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사모님 덕분입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부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00여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죠. 옥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 장도윤이 부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니를 707 특임단 명예군의관으로 임명한다.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매년 오늘을 최옥분의 날로 지정한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다. 박태식이 큰 소리로 구령을 붙였습니다. 전 부대원 명예군의관께 경례. 300여 명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경례였죠.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답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때 부대원들 사이에서 한 병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이민준 병장이었어요. 옥분의 손자였죠. 민준아. 옥분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 얼굴 보니 할머니는 행복하다. 옥분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할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다. 우리 손주 보는데 뭐가 힘들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민준아, 할머니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거라. 추우시겠다. 예, 삼촌. 민준이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게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기특하네. 옥분이 손자의 손을 잡고 걸었죠. 병사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옥분이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경례를 붙였어요. 옥분은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선 옥분은 깨끗하게 정돈된 내부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와, 요즘 부대는 이렇게 좋아졌구나. 예, 할머니. 여기는 최신 시설로 되어 있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병사들마다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장도윤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어머니, 이쪽입니다. 부대장실에서 잠시 쉬시죠. 아니다, 괜찮아. 그냥 민준이랑 있으면 돼.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제대로 대접해야죠. 장도윤은 부대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방이었어요.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따뜻한 난로가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 할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오랜 여행과 추위, 그리고 방금 전의 일들로 몸이 지쳐 있었죠. 장도윤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 녹이셔야죠. 고맙다, 도윤아. 옥분이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니? 맛있네. 생강차입니다. 감기 예방에 좋아요. 민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죠. 박태식 대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손에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건 저희 부대의 작은 마음입니다. 이게 뭔가요? 부대 기록 보관소에 있던 자료들입니다. 김정수 준장님께서 남기신 일기와 사진들인데요. 박태식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죠.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여군 의사와 부상당한 병사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나네. 정말 옛날 사진이구나. 사모님께서 김정수 준장님을 수술하신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박태식이 설명했어요. 준장님께서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옥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 씨가 이걸 가지고 계셨구나. 민준이 수첩을 펼쳤어요. 할머니,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옥분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73년 2월 15일.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최옥분 군의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6시간의 수술 끝에 기적처럼 살아났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군의관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시라는 것을.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고 싶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몇 번 병원에 찾아왔었죠. 항상 고맙다고 새 인생을 살게 해줬다고 말했어요. 준장님께서는 이 부대를 창설하실 때 사모님을 초대하고 싶어 하셨답니다. 박태식이 말했어요. 하지만 사모님 연락처를 찾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땐 내가 시골로 내려간 후였으니까.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세상과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지친 마음을 쉬고 싶었어요. 장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그래도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어. 박태식이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사모님, 이것 좀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내 마지막 소원.
707 특임단이 진정한 군인들의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최옥분 군의관님을 찾아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군인의 표본이시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그 글을 읽고 있었어요. 옥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이렇게 날 기억해줘서 목소리가 떨렸죠. 장도윤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십니다. 민준도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할머니 손주라는 게. 아이고, 우리 민준이. 옥분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할머니가 알아.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부대 박물관에 사모님 코너를 만들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사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요. 옥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세요. 젊은이들이 뭔가 배울 수 있다면 좋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박태식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께 특별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대원들에게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이요? 옥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니께서는 많은 것을 아십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전쟁의 참상, 생명의 소중함, 군인의 자세 이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요, 할머니. 민준도 거들었어요. 제 동기들도 할머니 이야기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경험한 걸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죠. 박태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강당에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장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대 숙소에서 쉬시죠. 내일 강연하시고 민준이와 시간 보내세요. 고맙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행복해. 옥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장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야말로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영광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은 따뜻했어요. 오늘 하루 모두가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죠.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지, 존중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강당에는 300여 명의 부대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합한 병사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어제 정문에서 있었던 일은 부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죠. 오늘 명예군의관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옥부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내가 이런 큰 자리에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머니, 그냥 편하게 경험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민준이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목 축이시고요. 고맙다, 민준아. 옥분이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최옥분, 너는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박태식 대령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죠. 옥분이 일어섰어요. 장도윤과 민준이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옥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강당 문이 열리자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죠. 차렷, 경례. 옥분이 무대에 오르자
300여 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옥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박수가 잦아들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죠. 옥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어제 정문에서 여러분을 만났죠. 그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최옥분입니다. 50년 전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평범한 노인이에요.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사모님, 평범하지 않으십니다. 강당에 웃음이 번졌죠. 옥분도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로 저는 평범했어요. 다만 제 앞에 놓인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요. 옥분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1972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의대를 갓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자원 입대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여자가 왜 군대에 가냐고,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옥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야전병원은 아비규환이었어요. 매일 수십 명의 부상병이 실려왔고 의료진은 항상 부족했죠. 첫날 밤 저는 16시간 동안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옥분이 눈을 감았어요. 그 기억이 생생한 듯 했죠. 7명을 수술했는데 그중 2명을 살리지 못했어요. 21살, 19살이었죠.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어요. 어떤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혔죠.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 아이들을 잃었다고 자책했죠.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준이 객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동료 의사들은 쓰러지고 간호사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귀국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살려야 할 생명들이 있었으니까요. 박태식 대령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옥분은 잠시 생각했어요. 1973년 2월이었습니다. 구정 대공세 때였죠. 하루에 40명이 넘는 부상병이 실려왔어요. 의료진은 10명뿐이었고 수술실은 3개뿐이었죠. 그때 한 젊은 장교가 실려왔어요. 가슴에 총알이 박혀 있었고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옥분이 김정수 준장을 떠올렸어요. 다른 의사들은 포기했어요. 살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장교의 눈을 봤거든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보였어요. 병사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중간에 폭격이 있어서 병원이 흔들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옥분의 손이 떨렸죠. 총알은 심장 바로 옆에 박혀 있었어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 있었죠. 손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옥분이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장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오빠고 누군가의 연인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멈추고 총알을 꺼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적처럼 그 장교는 살아났어요. 수술 후 3일 만에 눈을 떴고 일주일 후에는 말을 할 수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부대를 만든 김정수 준장님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죠. 준장님은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요. 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사로서,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장도윤이 무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옥분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예요. 옥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병사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이 생각에 잠겼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병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둘 다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옥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저는 많은 군인들을 만났어요. 어떤 이들은 용감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죠. 하지만 진정으로 훌륭한 군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사모님? 한 상사가 물었습니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옥분이 대답했죠. 자기 부상은 나중이고 옆에 있는 전우가 다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 자기 몫의 식량을 더 다친 동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었어요.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병사는 옆에 있는 전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이런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74년 4월이었죠. 한 하사가 실려왔는데 다리를 잃은 상태였어요. 지뢰를 밟았다고 했죠. 수술을 끝내고 그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옥분이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하사는 선생님, 제 옆에 있던 이 병은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 다리는 잃었는데 동료 걱정을 먼저 한 거예요.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죠. 그 이병은 당신이 밀쳐서 살았습니다. 지금 옆 병실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요.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자 그 하사는 웃었어요. 다리를 잃었는데도 환하게 웃더군요. 다행이다. 그 애는 아직 20도 안 됐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그게 진정한 군인입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자기 희생보다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박태식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그 하사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귀국해서 의족을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편지를 받았는데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겪은 일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부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 정문에서 있었던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제 저는 구걸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김중사가 객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옥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사님, 고개를 드세요. 김중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몰랐을 뿐이죠. 김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옥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이유가 있다는 것. 그걸 배웠으니 이제는 더 나은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김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옥부는 모든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존중하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계급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50년 전 전쟁터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옥분이 계속 말했어요. 수술대에 누운 병사들 앞에서 계급은 의미가 없었어요. 장교든 사병이든 모두 똑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요. 장도윤이 무대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곧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우렁찬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가 잦아들자 한 이등병이 손을 들었어요. 사모님, 질문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옥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군인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등병이 다시 물었죠.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옥분의 대답에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군인은 무기를 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해야 해요. 적에게는 강하지만 동료에게는 다정해야 하죠. 전쟁터에서는 용감하지만 평화로울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병사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만난 최고의 군인들은 모두 그랬어요. 옥분이 미소 지었어요. 강하면서도 따뜻했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군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사모님.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넘쳤어요. 옥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이 할머니는 안심이 됩니다. 박태식 대령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뭘 말할까요? 사모님께서 부대원들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요.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여러분은 분명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강당이 다시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어요. 병사들이 일어나 경례를 붙였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300여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습니다. 옥부는 그들에게 답례하며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어요. 민준이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박태식 대령은 옥분을 부대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나치는 병사들마다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어요. 옥부는 한 명 한 명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박물관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부대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과 훈장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여기가 우리 부대의 역사관입니다. 박태식이 설명했어요. 김정수 준장님께서 부대를 창설하신 1983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전시물들을 둘러봤어요. 한쪽 벽면에는 김정수 준장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죠. 정수 씨 참 젊었네. 옥분이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김정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쪽을 보십시오. 박태식이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천으로 덮인 큰 액자가 놓여 있었죠. 어젯밤 긴급히 제작했습니다. 공개해도 될까요? 뭔데요? 옥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태식이 천을 걷어냈어요. 그 순간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명예군의관 최옥분 전시관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군 복무 기록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언제 준비한 거예요? 간부들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박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옥부는 천천히 전시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야전병원에서 수술하는 모습, 부상병들을 돌보는 모습, 동료 의료진들과 찍은 사진들, 50년 전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이 사진들을 어떻게 구했죠? 국방부 기록보관소에서 찾았습니다. 사모님 이름으로 검색하니 꽤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한 사진 앞에서 옥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그녀가 피투성이 군복을 입은 채 수술실 밖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74년 5월 23일입니다. 박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사모님께서 24시간 연속 수술을 집도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옥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대규모 전투가 있었고 부상병들이 끊임없이 실려왔었죠. 손이 떨려도 눈이 감겨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3명을 수술했어요. 그중 11명이 살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렸어요. 장도윤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 기록 보셨어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어요. 최옥분 군의관 전쟁 중 구조 인원 공식 기록 123명, 추정 215명, 수술 집도 횟수 1235회. 옥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예, 어머니. 장도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어머니께서는 영웅이십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하셨다고요? 장도윤이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웅입니다. 민준이 전시관 한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여기 편지들이 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게 뭐니?
옥분이 다가갔습니다. 박태식이 설명했어요. 사모님께서 살려주신 분들이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국방부에서 찾아낸 거죠. 옥분은 그중 한 통을 읽었습니다. 최옥분 군의관님께 저는 1974년 3월에 선생님께 수술을 받았던 이병 박철수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아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너희 아빠가 살아있는 건 천사 같은 의사 선생님 덕분이라고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옥분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철수 잘 살고 있구나. 그녀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두 감사와 그리움이 담긴 내용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날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이 전시관은 영구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신입 부대원들이 이곳을 찾아 사모님의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죠. 장도윤이 부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전시관은 우리 부대의 교육 필수 코스로 지정한다. 모든 신병들은 입대 후 일주일 내에 이곳을 방문해야 한다. 예, 대장님. 박태식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할머니 손주라는 게. 아이고, 우리 민준이. 옥분이 손자를 꼭 안았어요. 너도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할머니가 믿어. 박태식이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이건 부대원들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부대원 3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죠. 명예군의관 최옥분님께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707 특임단전 대원 일동. 옥분은 그 액자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동으로 목이 메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사들도 함께 울었어요. 저녁 무렵 옥분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 정문까지 배웅 나왔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휴가 나가면 집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옥분이 손자의 뺨을 쓰다듬었죠. 장도윤도 헬기까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제가 곧 집에 찾아뵐게요.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챙기고. 예,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헬기가 이륙하려는 순간 부대 전체가 정문 앞에 도열했습니다. 300여 명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옥분은 헬기 창문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젊은이들. 건강해라.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죠. 며칠 후 707 특임단 식당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 그가 걸어온 길을 먼저 생각하라. 마이너스 명예군의관 최옥분 부대원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707 특임단의 예절 교범에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어요. 모든 방문자는 존중으로 맞이한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 규정은 다른 부대들에도 전파되어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옥분은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어요. 707 특임단뿐 아니라 전국의 부대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교육 자료로 쓰였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최옥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죠. 그의 겨울,
국방부는 옥분에게 특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50년 만에 받는 뒤늦은 인정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시상식장에는 그녀가 살려낸 사람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존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렸죠. 옥부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집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수 씨, 봤죠? 우리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일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늘도 707 특임단에서는 신병들이 최옥분 전시관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배우죠.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약한 이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군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겁니다.